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은 아는가 진정 아는가,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인 것을. 자,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그 팔자, 낀나라. 요 1800, 요 그림은 프랑스의 저 비고레는 남평가가 있는데 1898년, 네, 그린 그림입니다. 1898년은 바로 1897년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나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어서 뭐 이름만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출범하고 나서 요 끈이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검은 안경, 장님이 그 둥근 돌 위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꿰가지고, 줄로 꿰갖고 위험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역사책에서 30년, 실제 30년 말씀을,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875년 문양호 사건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가지고, 조선이 이른바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는데, 그때부터 30년이면 1905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식민지가 된 1905년 을사조약까지 30년이거든요. 그 30년의 역사는 역사책에서는 한 3장, 3페이지 정도로다가 기승전결, 원인, 결과에서 딱 들어맞게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안에 동학난도 있었고, 청일전쟁도 있었고, 러일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30년 동안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아, 역사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갔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30년,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어떨지 모르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약 30년 전인데, 그때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요. 남북이. 핵무기 없애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갖다가 다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에는 없었죠.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 이 상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30년은 간단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30년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디를 휩쓸어 갈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사드 배치할 때 2015년 3월 사드 배치할 때 중국이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이 만평은 2015년 3월 22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만평입니다. 제목이 한국 가운데 꼭기이다. 반도는 그대로 반도입니다. 1898년이나 2015년이나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분단까지 돼 있어 갖고 우리가 그리고 요즘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이 서로 이상하게 대립을 하는 신냉전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그런 얘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반도라는 지정학 그 낀 나라의 애환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건 힘. 아까도 말씀드린 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힘을 모으지 못할 뿐이다. 누구 때문에? 왜? 대충 감 잡으시죠? 자,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946년 10월. 이것도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당신들은 어떤 체제로 독립을 했으면 좋겠냐고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4%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당시 남한 주민의 78%가 문맹자입니다. 그러면 이 앙케이트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22%, 소위 지식인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가 찜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압제에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지식인들 중에는 동경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엄청 세고 벌어졌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남한 내 좌익단체 가담자가 약 300만 명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허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냐면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정당하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 전평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민주노총은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전농, 지금 전농 무리도 있죠?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300만 명이 추정이 되는데 이제 공산주의를 때려잡고 뭐 하자라는 반공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나름대로 공권력도 이제 확립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300만 명 정도 중에서 140만 명이 전향을 한답니다. 140만 명이 전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할 수 없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하여튼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인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갖고 140만 명이 전향을 했고 야, 이 빨갱이들이 나쁜 놈들인데 니들이 좀 전향한 놈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좀 계도해. 그래갖고 만든 게 뭐냐면 국민보도연맹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 조직이 됐냐면 30만 명이 조직이 됐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노선.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아까 복습한다고 복습 겸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국의 끝다리에 붙어갖고 맨날 조공하고 엎드려 굴종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살았던 5천년 역사를 뿌리쳐버리고 해양 문명권, 저 바다와 인접해 있는 미국이란 나라와 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해양 문명권에 편입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널찍한 세계, 문명이 발달한 세계로다가 우리가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도록 위대한 건국을 갖다가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건국? 정부 수립이지 뭐. 그냥 정권이 하나 생긴 것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작자들이 많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야, 그거 말이야 1948년에 말이야 대한민국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민주주의도 제대로 됐었어?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야? 그러면서 지금의 기준으로다가 지금처럼 됐어야지 지금보다 더 발전한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그래야지만 건국이 아니냐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특히 어린 학생들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거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태어나봤자 별 볼일 없는 나라라는 식으로 그 위대한 건국을 갖다가 폄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70% 80% 이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자 그랬는데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민중민주주의 이런 걸 그럼 건설했어야 됐느냐? 그리고 건설이 됐느냐?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죠. 얘들이 빨갱이들이 아까 얘기한 바닥빨갱이들입니다. 바닥빨갱이들이 처음에 인민공화국을 회책했어.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남한에서 말이다. 미 군정하에서. 그러다가 그게 좌절이 됐어요. 미 군정에서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외교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건국을 할 즈음이 되니까 이거 건국을 방해하는 거야. 이 세력들이. 북하고 물론 연계가 돼서죠. 스탈린의 지시도 받고 그래가지고 건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4.3 폭동 그렇지 않습니까? 여순발라는 그 이유지만 4.3 폭동이나 대구 폭동 이런 것들이 건국을 방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뚫고 군대에 들어와 있는 빨갱이들 잡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재우고 토지개혁도 하고 이승만 박사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탄생이 됐습니다. 건국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를 들고 신생 대한민국을 갖다 파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결집을 했고, 우방이 도왔고, 그리고 하늘이 도왔고,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대 망언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죠? 역대 망언을 한 친구가 있어요. 노무현. 예? 일성이 뭐였어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부터 그 당시 현재까지의 역사를 갖다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그런 역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뭉개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역대급 망언이에요, 역대급 망언. 근데 노무현이 존경한 사람들 많다 그러죠? 왜 존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이렇듯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험난한 역정을 지내왔어. 그거의 근간은 뭐냐? 독재 소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중흥을 이뤘고 민주화까지 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 30 클럽, 세계 6개밖에 안 되는 나라에 6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중흥은 뭐예요? 중흥. 건국, 그 다음에 중흥. 여기 이강호 총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박정희 중흥 대통령, 저는 그런데 중흥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중흥 대통령. 그 다음에 민주화는 우리 국민들이 열망도 했고 정의로운 사람도 나타나고 불의에 항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독재라는 그런 뭐 좀 저기도 했지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배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이 따서야지 민주주의 되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역정을 걸어왔지만 결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는 아니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건국을 폄훼하고 중흥을 갖다가 독재로다가 매도하고 민주화는 지들이 한 양 얘기하면서 지들만이 한 양 얘기하면서 떠들어대는 세력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뭐예요? 반공, 반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끊임없이 발광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물론 저 북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6.25 전쟁이 남긴 것들, 과연 전쟁이 우리가 참혹한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글쎄 얻은 것도 많지만은 잃은 것도 많고 과연 남은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민군 점령하에 3개월, 경찰의 몽둥이로도 부모의 눈물로도 어쩔 수 없던 좌익 소아병에서 수많은 지식인 젊은이들이 이때 벗어났다. 저 물산대 명예교수였던 최정호 교수라는 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기 뒤에 배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인민재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바닥발갱이들이 한 짓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닥발갱이들이 우익인사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 이놈들 악덕 지주고, 이거 악덕 반동분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뒤에서 죽입시다! 그러면, 죽입시다! 해갖고선, 이게 인민재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김팔봉이라고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 인민재판 받고선 두드려 맞아서 죽을 적이라 갖고, 남대문 어디 시궁창에 처박혔다가 겨우 살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벗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당해봐서 알았다는 결국은 당해봐서 알았다는 게 당해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도대체 어떤 건지 인민주의가 어떤 건지 당해봤으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 6.25 전쟁이 났을 적에 서울 시민의 인구가 144만 6천 명이랍니다. 6천 명이었답니다. 근데 6.25 새벽에 인마들이 땡콩 몰고 우르르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의정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오다 보니까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몇 명이 가냐? 40만 명이, 40만 명이. 이 사람들 주로 군인 가족, 공무원, 경찰,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스탈린, 김일성 이놈들이 하는 꼬라지가 너무 싫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월남했던 분들 있어. 실향민들.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40만 명이 피난을 갔어요. 한 100만 명은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그러다가 저 낙동강전선까지 후퇴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서울이 9월 28일 수복이 되고 북진을 했습니다. 자, 진격 이제 통일이다. 압록강까지 갔는데 오랑캐, 짱깨 60만 명? 80만 명? 압록강 엄틈을 타고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11월 달에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인해 전술에 밀려서 우리가 쭉쭉쭉 후퇴를 합니다. 그래갖고 일사후퇴 수도 서울을 다시 뺏겨. 그거 뺏겼을 적에 뺏기게 되니까 어땠냐? 그때는 18만 명만 144만 6천 명 중에서 18만 명만 남겨놓고 126만 명이 전부 피난을 간 거예요. 사러 봤더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야.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물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런 걸 경험해 봐야지만 야, 빨갱이들이 어떻고 진짜 나쁜 놈들이 어떤 놈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저희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6.25 전쟁 때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탈린하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을 적에 여기 남노당의 괴수인 박헌영이가 평양으로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아이 동지 빨리 내려오자. 빨리 내려와라. 내려오기만 하면 말이야. 남노당은 열성당은 20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갖고 도처에 일어나갖고 일거에 그냥 뭐 이거 할 거다. 라는 소위 얘기해서 통일이 된다. 민족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자. 라고 재촉을 했다 그래요. 해서 김일성이가 내려왔습니다. 29일간의 작전을 스탈린이 세워가지고 내려왔대요. 29일이 어떤 거냐면 미군이 본토에서부터 부산항까지 오는 기간이 29일이 됩니다. 부산항이 전개된. 그러니까 그것만 29일 동안에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29일 작전 계획을 갖고선 이제 내려와서 정신없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20만 명. 근데 20만 명 봉기가 어떻게 됐냐? 봉기가 없었죠. 다 피난 가기 바쁘고 공산당이라고 치던 사람들이 많았었어. 전쟁이 됐는데. 김일성이가 박헌영이를 죽여야 되겠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전쟁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헌영이한테 너 인마 20만 명이 봉기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었잖아. 그거 너 미제 간첩이지. 그렇게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20만 명 봉기에 대해서 남노당은 20만 명 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닥 빨갱이들은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바닥 빨갱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 쳐내려오는 인민군, 걔들이 인민군이라 그러죠. 북한군을 갖다가 북한군이 점령하는데 안내하고 조력을 했어. 안내했어. 야,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떻게 길을 가야 되고, 이걸 조력한 게 남노당원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군 점령 지역을 대리 통치했어. 서울시당 인민위원장이 누구였냐, 그 당시에? 이승엽입니다. 이승엽. 네? 남노당, 박헌영이 그 다음 서열 2번째? 그 정도 되죠? 이승엽이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군사작전을 해갖고 점령을 하면 점령지에서 군정을 하게 됩니다. 군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그런데 대신 남노당이 위탁을 해서 대신 통치를 해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병력을 어디로 할 수 있냐. 전선으로 다 내려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군정을 안 하고 바닥발갱이들이 대리 통치를 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그 인력을 갖다가 병력을 갖다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투 인력 확보, 전쟁 물자 조달. 뺏어서 갖다 주고, 그때 표딱지 써서 뭐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 물건 뺏어가면. 뭐 갚을 적이는 없지. 항상 금마들은 그런 식으로다가 기만 전술 쓰니까. 전투 인력 확보. 아까 얘기한 조선의용군. 60만 명인지 48만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 저는 전문가라 그러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특히나 더구나 나 학자는 아니에요.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고 그냥 들은 풍월 이런 거 남의 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집기 한 거니까 그런 정도로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60만 명인지 40만 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문헌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 못하고 이런 설이 있다는 것만 저기를 합니다. 40만 명을 사지를 몰아넣어가지고 40만 명 내지 60만 명을 사지를 몰아내서 죽였어 거의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익들을 아까 인민재판 보셨죠? 우익들을 처형한 거예요. 그게 정적으로다가 공적으로 확인된 것만 몇 명이냐? 13만 명. 그것도요 총으로 죽지 않았어요. 총알 아깝다고. 뭐로 죽였냐? 칼로 찍어 죽이고 돌로 찍어 죽이고 그 대나무 찔러서 이렇게 그 죽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로 다 해서 죽여갖고 구덩이에 묻고 불 지르고 그게 13만 명. 그 학살이. 그래서 20만 명 남로당원이 일제히 봉기한 거보다 더 큰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바닥발갱이들이 6.25 전쟁 때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만약에 현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이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시사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역사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6.25 남침이 딱 되고 서울 수복 때까지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저 적수중에 넘어갔죠. 그러면서 쭉쭉쭉 밑으로 이제 후퇴를 합니다. 우리가 후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30만 보도연맹원들이 이게 갑자기 보니까 줄을 잘못 쓴 거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거기 할 수 없이 저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도 반공입니다. 그리고 보도연맹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쏘는 탱크를 딱 몰고 오니까 아이고 줄을 잘못 썼어. 내가 이게 변절을 하는 게 아닌데 변절했다 그러는 게 아닌데 보도연맹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야. 그럼 뭐냐?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쟤들이 밀려와서 걔들 치아가 되니까 그 보도연맹원들이 어떻게 생각해? 여기 변절 및 성분이 불량했다는 의심을 갖다가 과잉 충성으로 만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될 걸 이만큼 가서 자기 충성을 갖다가 과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끌어다 죽이고 그러니까 앞제비 노릇을 한 거야, 얘들이. 보도연맹원들이 앞제비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에서 서울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후퇴하면서 적을 뒤에다 놓고선 적을 뒤에다 놓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처형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보도연맹을 저기했어요. 그 인원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그래서 뭐 양민을 학살했다 뭐 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결과는 그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발갱이하고 인민군에 의해서 40만에서 60만 명이 징발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 총에 죽었냐? 이 사람들이 방공포로 2만 7천 명 빼고 월북한 사람들 빼고 초기에는요. 의용군 저기 때 초기에 서울에 들어와서 이 징집을 할 때는 자기들한테 찬성하는 사람들 자발적인 사람들만 받았어. 조선의용군으로. 그래서 입대를 시켰어요. 그러다 나중에 병력이 모자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위로다가 55세까지 이 지게 지는 사람들까지 해갖고 징발을 해서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 총에 죽었냐? 미군, 국군, 유엔군한테 죽었어. 우리 삼촌을 아들들은 별로 없었겠죠. 자식들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 삼촌, 내 아들, 내 손주를 누가 죽였어? 미군하고 국군하고 유엔군 죽였어. 원수가 되는 건데 원수. 그렇죠.
그 사람 자손들한테까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복대 이후에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했어요. 근데도 이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부에서는 뭘 했냐면 사형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사로이 쟤들한테 부역자들을 갖다 처벌하는데 사사로이 죽이거나 사사로이 그들을 갖다가 처벌하면 안 된다. 그 금지 국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처벌할 놈들은 처벌했으니까 개인의 원한으로다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하여튼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월북을 했죠. 빨갱이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도 많고 여기 고향을 옮긴 사람들도 있고 내가 부역을 해갖고 악랄하게 경기도에서 했는데 고향 사람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나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저 대구에 가서 산 사람, 광주에 가서 산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부인 얘기 들으셨잖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들이 민주화 신혼조회 같은 거 옛날에 했었어요. 정보기관에서 했었는데 요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신혼조회까지 했어요. 심한 데는 배우자까지. 근데 요즘 공무원 채용하는데도 그거 안 할 겁니다.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애국적 사회진출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얘들이 요소에서 다 들어가요.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사회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혼조회 뭐 이런 거로다 해갖고서 불이익을 받고 부역자의 자손이다 해갖고서 했던 사람들이 소위 민주화가 됨으로 인해 갖고 다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의 그 6.25 전쟁의 그 참혹한 그런 그리고 그들의 실상. 누가 전쟁 범죄자냐? 김일성이죠, 당연히. 김일성과 스탈린이지. 모택동이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잊혀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저처럼 5살 때부터 바닥빨갱이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조국일 수밖에 없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야. 가슴 아픈 거야. 대한민국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할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러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극우가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좌우에서. 나름대로 그걸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떠냐면 제가 중간에 있어도 대한민국 판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우측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아버지의 원수가 대한민국이고 할아버지의 원수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나와 내 자식도 원수야. 대한민국이 원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니죠. 그냥 조국은 법무장관 하다가 물러난 조국 아니면 거주지야. 거주지일 뿐이에요. 거주지. 그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하는데 그 중에도 그냥 입으로만 대한민국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약 300만 명 정도가 그 조선 공산당부터 시작해갖고 전평 전농에도 가담을 하고 그랬다. 그래서 국군, 국립경찰, 우익, 유엔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약 300만 명이 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 진짜 김대중이하고 열심히 싸우시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도영이라고 한국논단 발행인 하셨던 그분이 여러 가지로 추정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분의 얘기들을 많이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남이 거 이렇게 갖고 온 거지. 그래서 세대가 3세대를 경과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 넘을 거 아니냐. 1000만 명이 넘는다. 거기다가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따지면은 총 인구의 20% 이상, 저는 한 25% 정도라고 봅니다만은 그 정도 세대.
근데 이게 증가해 자꾸.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을 이 세들한테 교육을 잘못 시킨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하게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한테도 돈 주고 그러니까 찾아봐. 내 주위엔 그런 사람은 없나. 나도 그런 사람이네. 우리 고모부가 뭐였었다며? 나도 자랑스러워. 해방전사야. 해방전사의 후예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표현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조가 교육을 시켰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상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빨갱이다, 좌익이다, 바닥빨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저항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지역 갈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역 갈등이 첨예해요. 거기서 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야당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저 꼴 같지 않은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런 애들 불구하고 35% 정도 이상이 나오죠. 그건 절대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를 해도 35%는 거의 갑니다. 다시 또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해야겠습니다. 재미없으시죠? 갈 길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좌익 폭동, 대구 10월 폭동이나 제주 4.3 폭동, 여순반란, 그리고 기타 좌익들에 의해서 그런 저기를 갖다가 폭동이라 그러죠. 우리는 폭동이라 그럽니다. 군중, 대중의 폭력적인 집합 행동에 대해서 이념이 섞일 수도 있고, 섞이지 않아줘도 좋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집합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폭동이라 그러지만, 이거를 인민항쟁이다, 민중항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화하는 거죠. 사상적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폭동을 갖다가 인민항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빨갱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이게 이게 남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인데, 이게 북침이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빨갱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피부치가 가담을 했다. 이런데, 피부치가 가담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내 외삼촌이 대구 10월 폭동에 가담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10월 폭동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뭐라 그러죠? 그거 대구 항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피는 무시 못 합니다. 아까 나눠진다 그러는데, 과거사위, 민주화 보상, 이런 거 해갖고선 사람들한테, 반대한민국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저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민간인 학살 문제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누가 그랬다 그러더냐? 그거 잘 모르면 그냥 국군이라 그래. 경찰이라 그러고, 그러면 돈 줘. 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자꾸 이상하게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되는데. 연좌제하고 신혼제 문제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의 문제, 이제 북한의 문제를 좀 다뤄야죠. 원래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래 버티는 자가 강자입니다.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어떤 놈이 끝까지 버티느냐가 저게.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 그거 결코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막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쳐야 되고, 내부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물러나게끔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고? 이게 개꿀 같은 소리죠. 이런 거 얘기하는 놈들 이상한 놈들입니다. 회색군자들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개혁 개방을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6.25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북한 다툼의 근본은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다. 자, 북한 체제의 본질과 적화전략인데 우선 본질. 자,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돼지 새끼. 여긴
도둑놈 혈통. 예? 뭐 다른 거 없이 이 두 단어면 북한 체제의 특성입니다. 딱 특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의 목표와 이상, 애들이 과연 뭐를 목표로 하고 뭐를 꿈꾸느냐? 인민의 행복이냐? 그거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김일성이 때부터 이팝에 고깃국 기와집 타령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어.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지랄을 하고 있어. 결코 인민의 행복이 아니야. 그럼 적화통일이 뭐냐? 적화통일의 의미.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심각하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냐면은 대남 전략의 목표, 북한의 목표, 대남 전략의 목표, 적화통일, 전 한반도를 갖다가 적화시킨다. 이게 목표라고 그러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목표를 세워놓고 걔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잘. 그 뒤에. 목적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지 새끼가 잠자리가 편하게 하는 거야. 60만 군대하고 50만, 60만 군대야. 양키 군대를 저 남쪽에다 내놓고 잠이 안 와, 불안해서. 거기다가 경제는 어떻게 됐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뻗고 자야 돼. 여기를 다 적화시켜갖고 발 뻗고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지 애들, ICBM 있는데 지 딸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 지 애새끼들, 그리고 연년셋에 지 애새끼들이 헤쳐먹어야 돼.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정육점 조명 밑에 가야지. 금수산 기념궁전 그거 보셨죠?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그 시체 그 방부 처리해갖고서 집어넣는데 거기 봐봐. 어두름하게 벌그스름하게 우리 옛날 정육점. 맞죠? 옛날 정육점에다가 고기가에 내가 그거 해놓은 거랑 똑같아. 그거 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새끼, 애새끼까지 그걸 하자. 그게 목적이야. 근데 우리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그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 뭐 인민을 잘 먹게 잘 살고 뭐 민족 해방을 해서 식민지에서 구해놓고 개똥 같은 소리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영어 링컨이 얘기했던 걸 패러디하면 뭐냐? 네? 돼지에 의한 젊은 돼지 새끼를 위한 정권이 북한 체제에 대한 우리가 바른 시각입니다. 뭐 이걸 학술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봐야 뭐 복잡해지기만 하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막말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비결이 뭐냐? 3대째까지 저기 하고 지금 4대째 얘기가 나오는 비결. 나름대로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가난과 굶주림이야. 통치의 묘수입니다.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입니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꾸는 에너지가 사회 내부에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으로 어떤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이건 조선시대의 얘기를 누군가 했는데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이 갔다 그러죠. 조선왕조 500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다가 긴 정권이에요. 저희가 중국이 어떠냐 하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빼고 진나라부터 시작하고 청나라까지 통일국가의 그 왕조가 했던 평균 횟수가 220년입니다. 220년. 그리고 여타 조그만 나라들 뭐 56회 그런 것까지 잡다한 거 다 하면 55년 평균이. 그러니까 2조 500년은 무지하게 긴 거예요. 2조 500년을 갖다가 지탱한 건 뭐냐? 그 왕조를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유학, 주자학? 그게 아니고 인민들의 가난이야, 가난. 못 먹고 못 살면 배고프면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이는 겁니다. 먹일 수 있어도 안 먹이는 거예요. 미사일은 갖다 떨어뜨리고 지들 정육점에다가 방부 처리해서 지 헬압이 갖다 놓는 한이더라도 인민들은 안 먹여. 인민들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꽝 같은 소리야, 꽝. 저 입장에서 꽝 같은 소리야. 인도적 기원으로 하면 어디로 가냐? 돼지 저금통으로 가는 거야, 돼지 저금, 결론은. 돼지 저금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 그 다음에